맥스, 난 꿈이 있다. 세상 모든 호텔을 다 가질 거야. 여기 다 있어. 우와. 전 세계 호텔 한 번에 비교해서 최고의 예약을. 역시 호텔은 호텔 컴바인. 옆 동네 한수가 고백받았는데 웃지를 못해. 왜? 금리 때문이지. 웃을 수 있는 낮은 금리. 이러니까 빌리지. SBI 중금리 바빌론. SBI 저축은행.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을 심의 의결합니다. 청와대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을 소환할 경우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에 대한 막말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이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판문점 실무회담에서는 비핵화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를 해외로 반출하라고 요구했고 북한은 구체적인 체제 보장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의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의전, 경호 등 세부 일정을 논의할 양측 간 실무 접촉이 이르면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이 자정을 넘긴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경찰 출석 당시엔 죄송하다 이 말을 7번 반복했는데요. 집에 갈 땐 어땠을까요? 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혜정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사를 마친 이명희 이사장의 모습 어땠습니까? 네, 이명희 이사장은 자정을 넘긴 오늘 새벽 12시 45분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건데요. 경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 적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자, 앞으로 이명희 이사장의 신병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새벽에 조사가 끝난 상황이라 당장의 신병 처리보다는 보강 수사를 좀 더 진행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일단 경찰은 한진그룹 직원과 수행기사, 경비원 등 11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 이사장에게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혐의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합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보통 주요 안건이 상정되면 관련해서 모두 발언을 하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은 드루킹 특검을 특별히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송인배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겁니다. 특검은 드루킹이 지난 대선 기간에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고 갔는지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우선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이 중 2명을 야 3당 합의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오늘 끝나는데도 어제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후임 의장을 선출하지 않아 특검 추천과 임명까지는 상당한 공백이 예상됩니다. 네, 경찰이 이 드루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언급했듯이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송인배 일부 비서관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경찰 소환 조사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경찰은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청와대도 경찰이 부르면 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부르면 가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송 비서관은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을 4차례 만났고 이 중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송 비서관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앞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의 박동원, 조상우 선수가 10시간 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선수가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 선수가 지친 얼굴로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경찰 출석 10시간 반 만입니다. 박 씨는 피해 주장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저는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박 씨보다 조금 늦게 경찰서를 나온 조상우 선수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겁니다. 혐의 아직도 부인하십니까? 네. 경찰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두 선수의 DNA를 채취하고 혹시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서울의 한 여자대학 근처 사진관에서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 사진사는 상습 성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앞 사진관입니다. 이곳에서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온 사진사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23살 서모 씨는 사진사로 근무하면서 여대생 등의 신체를 225차례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 파일을 전달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게 한 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겁니다. 오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진짜 평상시에는 저는 눈치를 아예 챌 수가 없었거든요. 서 씨는 사진 촬영에 앞서 옷 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상습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2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관 주변은 이렇게 여대생들이 많은 대학가인데요.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증명사진을 찍으러 왔던 여대생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어린 학생들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너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진관까지도 그렇게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고. 경찰은 서 씨를 불법 촬영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조영민 사회부 기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한 12시 45분쯤 귀가했는데요. 이 귀가할 때 어떤 말들을 했을지, 과연 진심이 담긴 말들을 했을지 직접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조사에서 상습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심정 좀 얘기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임직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만 했는데 일단 피해자가 1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조사가 오래 걸리겠구나. 거의 밤을 새겠구나라고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길긴 했지만 한 자정 조금 넘어서 나왔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한 새벽쯤 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딸인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는 혐의가 좀 간단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이명희 사장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조현민 전 전무에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나왔거든요. 네. 뭐 추정을 좀 해보자면 아직까지 경찰이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추정을 좀 해보자면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 안에서 굉장한 공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유리컵을 던졌던 특수폭행도 결국 검찰이 영장실에 범죄에 놓지 않았던 걸 보면 경찰은 그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으나 조현민 전 전무 측의 방어가 굉장히 완강했고 결국 조현민 전 전무 측의 그 부분에 대한 방어는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변호인 간에 어떤 공방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간단한 혐의지만 시간이 길어졌던 건데 거기에 비추어 보면 이명희 사장의 경우는 굉장히 혐의에 비해서 시간이 짧았다. 그 얘기는 좀 추정을 해보자면 경찰이 나름대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네. 이 공세에 대해서 변호인 측과 피의자인 이명희 이사장 측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관측도 하나 좀 가능한데 예. 또 하나 그것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게 조현민 전 전무가 새벽에 나올 때 피식 웃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본인의 항변이 좀 먹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조현진 전 전무야 뭐 그 얘기를 듣고 좀 준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올 때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좀 글쎄 체념이라고 그러긴 그렇지만 조금 뭔가 좀 굉장히 로우키거든요. 그렇죠. 약간 수련한 모습이죠. 네, 굉장히 수능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 안에서 조사를 받았더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찰이 굉장히 많은 증거를 확보했구나. 네.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네. 경찰에서 어떻게 증언했다고 하는 얘기 나옵니까? 일단 경찰 내부에서는 이제 이명희 이사장을 조사를 앞두고 사실 여러 가지 고령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통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지 않겠냐 좀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진술 거부. 네, 진술을 좀 이렇게 피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극적으로 좀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답은 했지만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갑질 의혹이나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식의 그런 취지의 대답을 좀 일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일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면으로 제가 만났던 그 공사장에서의 갑질 그 의혹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혐의들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뭐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 건가요? 일단 앞서 보신 호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본인이라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 정황이 좀 명확한 편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그런 갑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나오는 증언들에 대한 그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좀 약간 그 수사에 대한 전략적인 면에서 그런 식을 택하지 않았나. 전략. 예. 네. 예. 일단 피해자가 11명이나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주요 증언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대충 어떤 혐의가 있을지 추정이 가능해 하는데 일단 특수폭행,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지금 그 경비원에 따르면 20cm 조경용 가위를 던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던진 게 특수폭행이에요. 그렇죠. 위험한 물건이죠. 맞으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 특수폭행인데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 유리잔이었습니다. 그것도 특수폭행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인정은 안 된 거예요. 유리잔 던진 게 입증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 엄마인 이명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20cm 조경용 가위, 화분. 딱 봐도 유리잔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물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사실 저게 증거로 있지 않는 한 과연 증언만으로 이게 인정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증언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는 저희가 조서를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일단 주장만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가지고 과연 특수폭행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는 좀 변론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안 던졌다고 얘기할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던졌다고 하더라도 나 정원사다 던진 게 아니라 그냥 화내서 땅에다 던졌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땅에다 던졌다고 하면 그건 사람에 대한 직접적으로 던진 게 아니니까 폭행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희 사장은 뭐라고 방어를 했고 그다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저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상습폭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들 단기간에 여러 명한테 10명 넘게 폭행을 했기 때문에 상습 폭행 얘기가 나오는데
운전번호 욕설됐다고요, 운전사한테. 침도 뱉었다고요, 신발 투척됐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상습성을 인정하는 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래요? 상습성이라는 게 네. 뭐냐면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게 이제 상습성이거든요. 피해자가, 이 피의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원래 상습성이라는 습벽을 가지고,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나타나서 폭행을 이루어졌다는 게 상습 폭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는 건데, 너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경찰, 검찰, 법원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여러 근거 중에 하나가 동종 전과가 많은지, 네. 그 다음에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범행이 집중적으로 반복되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 이명희 사장은 글쎄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데 동종의 어떤 전과가 많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이번 사건이 짧은 기간 안에 동일한 범죄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습폭행 조금 지켜는 봐야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보통 합니까? 경찰에서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요. 옛날 일이라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반영이 됩니까? 이게 일종의 팁인데 저희가 이제 피의자들, 피고인들한테 정확하지 않은 거 얘기할 때 부인하지 말고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고 조언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아닌데요? 라고 훨씬 더 추궁하고 쉽죠.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공격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변호사들이 피의자들 출두할 때 그렇게 조언을 해요. 자신 없으면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하라고. 이건 일종의 영업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이명희 이사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경우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건 주변 사람들의 더 진술이에요. 주변 사람. 그러니까 법원이 나중에 봤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물증이라는 데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는 이 피의자가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이건 그냥 단순 부인이구만. 잡아떼는 거고 이렇게 느끼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물증도 별로 없고 뭐 CCTV도 없고 그냥 피해자의 진술 하나뿐이고 그랬을 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게 되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이 이익으로 하라는 게 형사소송법 대원칙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요.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라도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죗값은 달게 받고 또 최선을 다해서 경찰 조사에 좀 응해야겠죠. 하여튼 뭐 사회 지도층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점 이명희 이사장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주포 폭발 사고가 작년에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게 폭발돼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망했다면서요? 네, 당시 자주포 이제 K9 자주포죠. 자주포 사고 이제 폭발 사고로 인해서 당시 군 장병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당시 부상을 당했던 이제 이찬호 병장이 이 당시 부상자로 알려졌고 이 배우를 준비하고 있던 꿈을 이번 그 당시의 사고로 인해서 꿈을 접게 됐다는 사연, 또 이 과정에서 치료 과정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알려지면서 지난번 사고가 다시 한번 좀 여러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찬호 병장이 그때 사고를 당해서 배우의 꿈을 접었다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다쳤길래 꿈을 저버릴 정도로 상처를 받은 건가요? 일단 이 화상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는 그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전체 화상, 보통 이제 한 10%만 몸에 화상을 입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신체 한 55% 수준의 그런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치료 과정에서도 그 당시 전역은 원래 지난달 전역을 했어야 되지만 이 치료 과정이 길어지면서 전역까지도 이제 한 달 정도 더 미뤄졌을 정도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전역을 지금 한 상태라고 하고요. 민간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민간인이 되면 그 비용을 국가에서 내주는 게 이제 6개월 정도, 전역 후에 6개월까지는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자비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규정이 그렇다는데 지금 저 화상 상태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추후에 계속 치료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형수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치료가 안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드는 치료비는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거의 한 2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이거 치료비 나라에서 부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국방부에서도 그걸 좀 검토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보훈처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보훈처에서도 일단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심사하는 이제 주요 사항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사람이 복무 중에
그 다친 거 맞아? 휴가 나가다 다친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보훈처에서 심사라는 게. 근데 이거야 뭐 복무 중에 다친 거라는 거 세상 다 아는 거니까 아마 보훈처의 심사는 좀 일종의 일단 요건을 갖추기 위한 심사로 보이고 뭐 무리 없이 유공자로 지정이 돼서 치료비를 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찬호 병장이 사실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건데 이렇게 상처까지 입고 크게 다친 데에서 치료비를 걱정하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이찬호 병장 당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이거 죽겠구나. 탄도 있었는데 이거 정말 큰일이다 생각하는 도중에 터졌어요. 다 만지면서 그 뜨거운 쇳덩어리들을 지문이 없을 정도로 손바닥까지 화상을 입은 상태고요. 군 수도병원에서 하루 있다가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타 병원은. 군인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등 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뭐 하겠냐. 쇠수세미로 계속 긁는 느낌으로 그런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네. 상처난 피부를 쇠수세미로 긁는 느낌이다. 이렇게 많이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일단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안 되면 치료비를 계속 사비로 내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치료비가 얼마나 든답니까? 네, 보통 달에 한 500에서 700 정도 월 700만 원. 그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일단 6개월까지는 일단 국방부에서 이 치료비가 부담이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국가유공자 지급이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치료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또 국가유공자가 지정이 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의 등급의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 지정이 되어도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사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정이 되는 부분의 이후에도 사실 걱정이 있다는 부분도 안타까운 사연으로 같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 중일 텐데 자주포 폭발의 원인이 나왔습니까? 일단 그 민간군 합동조사위에서 이제 사고는 지난해 8월에 있었고요. 12월에 이제 민간군 합동조사위에서 그 조사 결과를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병사가 직접 쉽게 발사라고 하죠. 이게 탄을 발사하지 않았으면 이게 폭발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에 기계적 결함에 대한 부분을 국방부 차원에서 이제 민간군 합동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정을 한 부분이지만 이 K9 자주포를 제작한 제조업체에선 사실 이 조사 과정에 자신들이 포함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찬호 병장이 되게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제조사나 이 K9 자주포를 만드는 과정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어떤 사과나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조차 없었다는 부분 아쉬워하는데 이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됐다는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찬호 전 병장의 목소리 이 부분도 강하게 성토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K9 자주포를 명품이라 포장을 하고 아직까지도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는 살인 무기를 파는 거죠. 9개월이 지났는데 사건 결과 발표도 하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하나 없이 병원에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기계가 문제가 없었으면 저희는 사람이 죽지 않고 이런 고통을 안 안고 가도 되거든요. 아니 저게 조작 실수라고 하더라도 군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될 판인데 기계 결함으로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많이 다쳤는데 전역한 뒤에 개인 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가서 열심히 군 복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개인 과실 아니라 100%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작 실수도 아니고 어떤 기계 결함이랑 뭐 부품 조작이라든지 기계 자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국가의 이제 과실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 피해 저 군인에게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보훈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기계 결함이 그러니까 제조업체, 제작사의 이제 문제로 이제 발견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나중에 일단 치료비는 국가에서 물어주고 그 구상청권에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건 가능해요. 그건 좋은 지적이신데 만약에 국가에서 정비불량이라고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애초부터 저 K9 자주포가 잘못 만들어졌다라는 이제 기계 결함 그러니까 그 군수업체에서 만들어서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 납품하는데 그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제조업체에 구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국민들이 굉장히 이 사건을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국민청원이 며칠 만에 26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아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부디 배우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전도 유명한, 물론 처음엔 단역 배우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본인의 꿈을 지금
이루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좀 신경을 써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 요즘에 이혼도 많이 하지만 황혼 재혼도 많이 하는데 청주에서 이 부인이 그러니까 재혼한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일단 간단하게 좀 사건을 정리드리면 그 70대 남성이 이제 자신과 함께 살 그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생활정보지라고 하죠. 생활정보지에 이제 일종의 구인 광고 같은 것을 내는 겁니다. 결혼하고 싶은 결혼할 사람. 나와 함께 살 사람에 대해 찾는 구인 광고를 냈고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이 구인 광고를 보고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함께 한 3개월 정도 지난 2월부터인데요.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런 동거 생활 과정에서 하지만 이게 뭔가 동거 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말다툼이나 여러 가지 좀 다툼이 잦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 17일 이 여성이 남성을 흉기로 무참히 이제 살해를 한 뒤에 도주를 한 것이죠. 이 여성이 한 열흘 만에 그 청주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논산 지역에서 이제 검거가 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황혼재혼 뭐 한 달도 아니고요. 20여일 만에 남편을 살해했다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지금 보니까 범행 후에 청주에서 논산으로 도망치기까지 굉장히 경로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범행 사실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이 범행 이후 이 살해를 저지른 50대 여성이 보여준 행정이 굉장히 또 충격적입니다. 여러 가지 지도가 나와 있는 거는 이 여성의 도주로입니다. 이 여성은 뭐 하루에 수십 킬로를 걷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를 하다가 차량을 버리기도 하고 또 시외버스를 이용하면서 한 200km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도주를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휴대폰도 버리고 결제는 현금으로만 이용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쭉 경찰 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적을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하기를 경찰의 여러 가지 추적이나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런 그 행적을 보였다는 부분도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 시각 현재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보면 휴대전화 사용 않고 현금만 쓰고 물론 그 살해 동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즉 뭐 우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도주를 치밀하게 다닌 걸 보면 혹시 계획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사후 은폐 정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발적으로 하고 나서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고 이제 자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한 달 좀 한 달 아니죠. 치밀하게 좀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폐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애초에 의도된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본인이 이제 자기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고 남편이 의심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화가 났다. 저 얘기는 지금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우발적 범행이 형량이 좀 낮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분석해 봤더니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범행 한 달 전에 A씨를 죽이겠다는 문자가 발견됐다는 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죽이겠다는 문자가 이미 휴대전화에 있다. 그러면 저거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바로 자수한 게 아니라 저렇게 막 휴대전화도 두고 그다음에 뭐 카드도 쓰지 않고 도망 다닌 것과 저 문자 메시지를 아마 조합을 해보면 본인은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지만 아마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계획범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도망을 계속 뭐 휴대전화도 사용 않고 그렇게 걸어서 가서 무려 형사들이 CCTV 1000여 대를 분석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좀 치밀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동거 후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뭐 결별하는 조건으로 뭐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요, 남자한테. 그러니까 그 숨진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유공자인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 오늘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예를 들어 구속이 될 경우에는 이 1억 원을 요구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 남성분의 여러 가지 국고 유공자로서 여러 가지 자격 등도 같이 이제 조사를 좀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20여일 만에 남편을 죽였는데 재혼해서 근데 합의금으로 위자료로 1억을 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 여성 아까 말씀하신 외도에 대한 의심도 있었지만 자기를 지속적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할 거면은 집에서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남편으로부터 들었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나가줄 테니 1억 원을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지금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오늘 영장 심사가 끝난 이후 경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참 많은 의혹이 남는 사고들인데요. 하여튼 이 남편은 70대 남편은 이미 세상을 뜨고 없습니다. 억울한 분이 없도록. 어쨌든 가족이 발견했다고 하니까요. 이 유가족들이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 사건의 원인을 알고 싶겠습니까? 좀 제대로 파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북미 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에선 의전과 경호를 위한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진행됩니다. 오늘 첫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유승진 기자, 지금 혹시 실무 접촉이 열리고 있습니까? 네, 북미 관계자들 모두 어젯밤에 이곳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실무 접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장소와 시간은 아직까진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제대로 보이는 이 파란색 건물의 15층에 바로 북한 대사관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북한 대사관 직원들도 김창선 국무위 부장이 이끄는 8명의 북한 실무팀을 물밑에서 현재 돕고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 대사관에서요. 그 이유인 즉슨 이 싱가포르가 오늘 이 베삭데이라고 우리로 따지면 석가탄신일인데 공휴일입니다. 이 때문에 대사관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은 현재까지 볼 수는 없지만 김상선 부장을 물밑에서 돕고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이죠. 김창선이 나섰다는데 혹시 봤나요? 네, 김창선 부장을 포함을 해서 이 북한 실무팀 8명은 어제 우리 여기 현지 시간으로 11시에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자정 무렵인데요. 저를 비롯해서 이 한국 취재진 그리고 싱가포르 중국 취재진들까지 모두 대기를 하고 있었지만 끝끝내 김창선 부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공항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일반 게이트가 아닌 VIP용 전용 출구가 따로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김창선 부장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이 미국 백악관 그리고 국무부 관계자들 30여 명도 일본 공군기지를 거쳐서 이곳 싱가포르 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마 이 회담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공군기지를 이용할 것으로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전 점검, 동선 점검 차원에서 싱가포르 공군기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승진 기자가 있는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 직접 느껴보니 어떻습니까? 네, 흔히들 이 택시기사들의 마음이 곧 민심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취재를 하면서 수많은 택시기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북미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들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한번 북미 회담이 엎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낙관도 그리고 비관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싱가포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담을 많이 개최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 회담 역시 싱가포르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송찬욱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이틀 연속 북한과 미국 간의 의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잘 안 되면 사실 북미 정상회담 다시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좀 주제들, 의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뭐 일단 조금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라고 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좀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비핵화 완료 기간을 이제 명시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외신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얘기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약 20개 정도라고 지금 네.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걸 국외 반출을 하는 문제, 그래서 이걸 폐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제 보장을 미국이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이런 요구를 하면서 미국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좀 이제 협상을 하면서 두 외교관이 지금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미 그 실무 접촉을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성김 대사가 묵고 있는 호텔이죠. 이 광화문 저희 동아일보 채널A 앞에 있는 거기에서 묵고 있는데 조금 전에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제가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탄두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핵폐기 관련해서 핵탄두 무기도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아예 그냥 핵물질, 핵무기, 뭐 이런 핵탄두 전부 다 미국으로 반출해서 갖고 오자. 뭐 전체가 처음에 힘들다면 몇 개만이라도 가지고 와서 북한의 진정성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북한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대신에 검증단이 들어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십니까?
뭐 북핵을 폐기하는 그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봐야죠. 앞에서 이제 송 기자님이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예. 두 번째는 어떻게 이행을 하느냐. 예. 세 번째는 이행된 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예. 사실 세 차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합의 핵탄두 반출 문제는 어떻게 합의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신속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합의하느냐. 이 속도 문제입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북한 자체가 알아서 핵을 해체한다라고 했을 때는 핵을 해체하는 능력 문제가 있고 그건 미국이 단연 세계 어뜸입니다. 예.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회담에서도 미국이 러시아의 핵 폐기를 도와준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빨리 믿을만하게 폐기하느냐 그 문제가 바로 반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핵 탄두를 반출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속도와 신뢰성에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반출이 가장 빠른 이제 핵폐기 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하고 이행하고 사실 끝인 검증까지 가기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계속 회의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육자회담 수석대표에 따르면 북한이 CVID에 합의할 가능성에 맥주 한 잔 값도 걸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성김 대사가 과거에 크리스토퍼 힐 대표하고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성김 대사도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대사는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육자회담을 주도했던 미국 대표죠. 예. 거기에서 지금 김계관 부상하고는 4년간 같이 예. 마주쳤던, 그러니까 산 경험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여러 가지 약속이 육자회담 중에 있었지만 2.13 합의 이런 게 있었지만 그 핵심을 보면요, 단계별 폐기에 합의를 끌어낸 장본인이 바로 크리스토퍼 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북핵을 먼저 폐쇄하고 그다음에는 불능화하고 그다음 폐기하고 검증한다. 예. 이런 다단계 합의를 끌어낸 것이 바로 크리스토퍼 힐이었고 그 당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저 외교관이 이 핵 협상 자체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계속 홍보거리를 만들고 본인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난을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 장본인입니다. 힐이. 예. 네. 그 사람이 지금 회고해 보건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해 준 적이 없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아필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얼마 전 이번에 풍계리에 이제 어쨌든 핵을 폐기하겠다는 거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로 북한이 일단 보여주었는데 어제 거기 다녀온 현장 기자들이 한꺼번에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네, 이제 취재 후기를 좀 간담회 형식으로 좀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전문가가 좀 참여하지 않은 방문이지 않았습니까? 예. 취재진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면 사실 좀 얘기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갱도에서 8차례 폭발을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정작 이제 우리 취재진은 그 폭파음은 3번밖에 안 들렸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갱도를 뚫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실제 취재진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문가 없이 우리 육안으로만 본 것이기 때문에 완전 폐기인지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 풍계리 그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확실하게 이걸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일화 중에 계곡물 일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매체 기자와 한 얘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풍계리 이제 핵실험장 옆에 있는 그 계곡물 한번 마셔보시라. 예, 한국 우리 쪽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우리 측 북측 기자가요. 근데 이제 우리 측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강에 이제 방사능 수치 이런 게 걱정이 되잖아요. 건강에 걱정이 되니까 한번 먼저 마셔보시라. 그랬더니 북한 기자가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뭐 상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런 어떤 신경전일까요? 이런 것도 이제 북한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북한이 이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CVID에 합의를 해주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북한이 원하는 건 이제 체제 보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체제 보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일단 북한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CVID에 이제 새로 나온 얘기가 이제 CVIG라고 해서 이제 개런티, 그러니까 정권 체제 보장을 개런티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주는 게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입니까? 김정은의 정권을 100년 만년 이어주는 게 체제 보장인 겁니까? 그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합당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이 그것을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미국과 북한의 핵폐기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고 사찰하고 이행하고 뭐 이런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북한이 반대급부를 얻기를 원하는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체제 보장 얘기가 들어가면 한국이 곧바로 핵심적인 당사국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합당한 보상이라는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저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합당한 보상은요.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미북 수교가 이루어지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대북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합당한 보상이라고 보는데 북한은 한미 동맹을 시비하고 주한미군을 시비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시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체제 보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후반부 부분들이 미북 간의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이건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관된다는 말씀이죠. 평화협정이 바로 대표적인 문제죠.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뭐 북한이 60년 동안 원해왔던 겁니다. 평화협정을 해야지만 미국을 한반도로부터 몰아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이거는 한국이 직접 당사국이 되어서 개입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아직 이 문제는 어떻게 판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너무 때이르게 우리 안보와 관련된 얘기들이 보상책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뭐 북한은 그 안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경제 보상 쪽으로 계속 얘기를 끌어가고 있거든요. 북한은 훌륭한 잠재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또 27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왜 경제적인 보상보다 자꾸 제가 볼 때는 먼저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안보를 꾀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안보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제가 보기엔 전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보상을 반대급부로 바라지만 경제적 보상이 매우 커서 북한 주민 전체가 매우 잘 살게 된다면 지금 북한 체제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은요. 특정한 방법으로 일정 수준까지입니다. 주민 통제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이고요. 너무 많이 주는 것도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체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 이거는 뭐 북한을 공부한 사람이면 다 아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의 영향력을 드러내느냐 이제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세우고 그 체제 보장을 미국이 합의해주면 그걸 빌미로 해서 미국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겠다. 뒷부분에 당연히 이 초점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미국 관련된 협상이 의제 협상뿐만 아니라 이제 장소 조율 이런 것도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려가 없도록 좀 잘 협상이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자, 남북 정상 2차 판문점 회담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죠. 북측 통일각에서 이루어졌었는데 2시간 동안 이 군 통수권 공백이 벌어지면서 이 한때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적선국 북한의 정상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2시간은 대한민국은 불안했습니다.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또 군수뇌부와 LCC 상임위원들의 비상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대통령도 없는데 총리도 없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공백 논란에 대해서 국방부의 발언이 또 번복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도 있죠. 네, 이제 2차 정상회담이 있던 당일에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영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군이 보고하기를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도 북한에 있고 이낙연 총리도 유럽 순방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군통수권 이양을 받았다고 보고를 했는데 1시간 뒤에 이게 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복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김학용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이게 불안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번복을 하면서 다시 좀 논란이 됐는데 이제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좀 문제를 삼는 게 뭐 그 전에 뭐 순방 갔을 때 군 통수권 문제 갖고 좀 문제 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순방 갔을 때 군 통수권을 뭐 총리 당신이 좀 맡아주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게 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무슨 국무회의를 해서 의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절차를 하는 건데 문제를 삼는 게 뭐가 어쨌든 지금 평화 분위기,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주적이라는 거죠. 보수 진영에 봤을 때는. 그 주적의 지역 이제 북한으로 대통령이 넘어가 있는데 최악의 경우까지 모두 생각을 하면서 그걸 다 넘겨놨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안보가 이게 불안하지 않지 않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송 기자 지적이 어떻습니까? 예, 뭐 올바른 지적이고요. 헌법 71조를 보면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를 당해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총리에게 이양이 되고 그다음에 법률이 정한 순서로 강요들에게 장관들에게 이양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에 넘어갔던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건은 말이죠. 야당이 저 문제를 이렇게 국민한테 알리고 제기한 것도 적절했고요. 청와대가 대응한 것도 매우 적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저랬죠. 매우 적절했는데 이것은요. 지금 거리나 사고를 당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군 통수권 문제가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북한에서 인질로 잡히거나 위해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사고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헌법 71조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말이죠. 크게 뭐 문제될 것이 없고 야당의 문제 제기나 청와대의 대응 모두 한번 잘 짚고 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화해 무드도 있습니다만 아까 송 기자의 지적대로 최악을 또 대비하는 그런 대비력도 좀 키워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 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온두라스와의 평가전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A매치에 데뷔한 이승우와 문선민이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홍우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만날 멕시코와 스타일이 유사한 온두라스를 맞아 손흥민, 황희찬 투톱의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전반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공격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역시 해결사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15분 이승우의 패스를 받아 통쾌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이승우는 손흥민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공격의 키로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20살 이승우는 정확한 볼터치와 경쾌한 드리블로 공간을 헤집고 다니며 손흥민의 골을 도왔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깜짝 발탁 카드로 교체 투입된 문선민도 후반 28분 황희찬의 패스를 받아 수비 한 명을 침착하게 제친 뒤 A매치 데뷔골을 성공시키며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수비에서는 몇 차례 백패스 실수로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아 점검 숙제로 남았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1일 전주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국내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 뒤 오스트리아로 떠납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중대한 형사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 끄떡없는 면허증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면허라고 합니다. 또 형을 마치고 나면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의료법 때문에 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주영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귀에 익은 히트곡이 울려 퍼지는 지하 작업실. 4년 전 수술을 받다 숨진 고 신해철 씨의 흔적입니다. 당시 집도인은 TV 출연 등으로 유명했던 강모 원장. 신해철 씨한테 했던 패턴이나 되게 저희 아버지가 당했던 거랑 그런 게 너무 비슷해서 설마 그 병원 아니야 했는데 진짜 그 병원이었던 거예요. 강 원장에게 혈전 제거 수술을 받았던 아버지는 2년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들은 수술 당시 강 원장이 했던 설명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분명히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는데 수술을 거의 9시간 넘게 받으셨던 거죠. 아버님 상태 자체가 딱 봐도 너무 충격적이었죠. 버스에 다 피가 묻어 계셨고
놀란 가족들이 큰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나서자 강 원장은 무작정 붙잡았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완전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이제 환자를 붙잡고 있다가 다른 큰 병원으로 이제 전환을 시킨 거죠. 민사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돼 4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지만 강 원장의 의사면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의료사고를 내고 면허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의사면허가 뭐 살인면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소름 끼치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려면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낙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16개 사유에 해당돼야 합니다. 과실치사, 즉 수술 도중 사망사고는 이 사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의사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반성문 등 6가지 서류를 낸 뒤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면 됩니다. 기간 지나면 재교부 신청 들어오면 해주는 거예요. 통상 관례예요. 그랬고 해당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면 분명히 당연히 소송 걸 거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94건은 모두 승인됐고 지난해 단 한 건의 재교부 신청만 보류됐습니다. 과연 누구의 재교부 신청일까? 김 씨는 11가지 약물을 이 씨에게 투여하겠습니다. 다음날 한강공원 주차장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3년간의 면허 취소 기간이 끝난 지난해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결과를 기다리며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행정적인 일 같은 거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일은 직원들 인사관리, 총무 뭐 이런 거. 김 씨가 올해 다시 재교부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계속 그걸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약하지. 복지부가 재량을 가지고 재교부를 안 해주는 게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끄떡없는 한국의 의사면허. 환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다른 뉴스들도 살펴볼까요? 먼저 국제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아파트 5층 난간에 4살 아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그대로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 그 순간 20대 아프리카계 청년 가사마 씨가 맨손으로 건물을 올라서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은 이 청년을 엘리제궁으로 초대해서 감사장을 전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신분이던 청년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주고 소방대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엘리코시티에 갑작스러운 홍수가 났습니다. 3시간 동안 33cm의 비가 쏟아져서 강물이 넘쳐서 주요 도로를 휩쓸었는데요. 아직까지 보고된 사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월드컵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이란에서 내놓은 TV 광고입니다. 대부분 남성들은 TV에 집중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아이를 보거나 뜨개질 등을 하고 있죠. 이에 여성차별 광고란 비판에 휩싸였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삼성전자 측은 온 가족이 월드컵 축구를 즐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인물,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그야말로 K-팝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노래 페이크러브가 실린 새 앨범으로 한국 가수는 물론 아시아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겁니다. 1위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유명한 아티스트의 앨범 위에 저희의 앨범이 있다니까 정말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 네, 이들의 성공 DNA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 팬들과의 친밀감을 높였다는데 해외 팬들의 반응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RMO. Dear God. Dear God. 네, 이에 팬들은 방탄의 군대라면서 스스로 아미라고 이름을 짓고 방탄소년단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축전을 보냈는데요. 세계 젊은이들이 방탄소년단의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었다면서 7명 멤버의 이름을 모두 언급하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외선이 가장 강한 달, 한여름 떠올리시죠? 하지만 지난해 서울에서 자외선이 가장 강했던 달은 5월이었습니다. 특히 5, 6월의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 A가 강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발라야 하는데요. 자외선이 가장 강할 때는 낮 시간인 만큼 그때 더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선글라스도 수명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평균 2, 3년 정도인데요.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 자외선 차단율이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렌즈에 만약에 흠집이 났다면 베이킹소다를 물에 섞어서 10초간 문지른 뒤에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어제보다는 부쩍 흐려진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는 계속될 텐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에는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수 있는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번거롭더라도 접이식 우산 필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 한때는 경기 동부와 영서, 경북 북부 내륙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전과 광주 28도, 대구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겠고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하늘은 맑겠습니다. 6월에 접어들면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3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곳 청계천은 반려견 출입과 음주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